이 점이 한국의 노동조합 운동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는 건데요. 한국의 노동조합 체계는 오랫동안 기업별 체계였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이 체결하는 협약은 기업 내부에서만, 그것도 정규직의 한에서만 유효했죠. 그 결과 자본과 노동 양쪽 모두에서 사실 실패하는 결과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자본주의는 왜 멈추는가의 저자 한지원입니다. 오늘은 2부 이윤과 임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임금과 관련한 노동조합의 역할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노동조합만큼 세상에서 극단적 평가를 받는 조직도 없을 것 같은데요. 1990년대까지만 해도 노동조합 한다고 하면 빨갱이 소리를 듣기 일쑤였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노동조합이라고 하면 연관 검색어가 귀족으로 뜰 정도로 기득권 세력으로 비난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변역으로 가진 자의 기득권을 없애겠다는 빨갱이가 기득권의 상징인 귀족이 된 건데요. 이거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말도 많고 평가도 극으로 갈리는 노동조합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이 그림 기억나시죠? 기업과 노동자의 전체 그림을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건데요. 노동조합의 기본적 역할은 노동 생산성 상승에 비례해 임금을 인상하는 것이었습니다. 노동을 전략하는 기술 혁신과 자본 축적으로 경제가 성장할 때 노동조합이 가만히 있으면 임금 상승은 뒤처지고 이윤율을 더 빠르게 상승합니다. 이 그림도 그래프도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바로 전 강의였으니까. 우리 7강에서 본 것처럼 임금 분배율 또는 노동소득 분배율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도 노동 생산성에 비례해 임금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프 보시면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전에는 노동 생산성의 상승보다 임금이 상당히 정체되어 있었죠. 그러던 것이 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노동 생산성을 어느 정도 따라잡은 이후에는 90년대 후반부터 중후반부터는 일정하게 노동 생산성과 임금 상승이 비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노동 생산성만큼 임금이 상승한 것, 이것이 바로 노동조합의 지금까지 봤던 첫 번째 역할인데요. 자, 그리고 노동조합의 두 번째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 하는데요. 두 번째 역할은 노동자 사이의 부당한 차별 또는 격차를 줄이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임금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앞서 본 이윤, 임금의 동력학에서는 이윤율 변화에 종속되어 임금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기준이 되는 임금 수준의 초기 조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요. 이 이야기를 잠시 하면서 노동조합의 두 번째 역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임금 수준의 기본적인 상한선은 당연히 이윤이 제로인 상황입니다. 지출한 노동 모두를 임금으로 돌려받는 건데요. 앞서 본 이윤, 임금 동력학 체계에서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하한선은 노동능력 재생산비입니다. 임금이 너무 낮아서 노동자가 지속해서 노동능력을 보유할 만큼의 상품도 구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지출되는 노동이 감소할 겁니다. 노동 생산성도 감소하겠죠. 그 결과 이윤율도 감소할 겁니다. 자본가, 기업 입장에서도 손해라는 겁니다. 임금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임금의 하한선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 어디서 임금이 결정될까요? 하한선에서
상한선으로 임금이 상승할 때 우리 아까서 보셨던 것처럼 임금 이윤율의 동력학이 하방 압력을 가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임금을 밑으로 내려 끄는 힘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산업예비군입니다. 실업자 또는 비정규직 같은 불안전 취업자가 존재하면 일자리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노동능력 재생산비 쪽으로 임금을 끌어내리는 힘이 되는 겁니다. 마르크스는 이런 이유로 노동자의 임금은 노동능력 재생산비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노동능력 재생산비 정확히 뭘 말하는 걸까요? 말은 쉽지만 또 생각해보면 단순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육체적 재생산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노동자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몸이 튼튼해야 합니다. 육체적 재생산에 필요한 건 식량, 주거, 의료 등인데 생산력이 일정 수준에 오른 현대 경제에서는 대체로 이 3가지 정도는 어느 정도 보장을 받죠. 이것도 못할 정도로 임금이 적은 경우는 흔치 않은데요. 생산력 발전으로 각각의 육체적 재생산에 필요한 상품들의 가격이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거의 경우처럼 약간 복잡한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예로 도시와 농촌, 대도시와 중소도시 사이 주거비 차이가 벌어집니다. 서울에 살아야 하는 노동자의 육체적 재생산비는 예를 들면 전북에 사는 노동자보다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둘째, 정신적 재생산입니다. 산업이 고도화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노동 능력에서 지식이나 경험 같은 정신적 부분이 좀 더 중요해집니다. 지식과 경험을 합쳐서 스킬 또는 숙련이라고 부르는데요. 지식 교육에 필요한 비용과 노하우를 축적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의 비용,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는 거죠. 이 부분은 직무, 직능의 차이로 개별적으로 노동능력 재생산비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병원 의사의 노동능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비용이 당연히 병원 청소원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세밀한 수작업이 필요한 엔진을 만드는 오랜 경험을 쌓은 노동자를 재생산하는 비용이 자동화되어 단순 조립만 하면 되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노동자의 재생산 비용보다 당연히 크죠. 자, 3번째 한번 알아볼까요? 시민적 재생산입니다. 인간 노동자는 가축처럼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만 지출하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현대의 노동자는 노동을 지출하든 안 하든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가진 헌법적 기본권을 가진 시민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는 시민으로서도 재생산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시민으로서 재생산된다는 건 기본권 보장만이 아니라 당대 사회의 풍요를 어느 정도는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최저생계비라고 정의하는데요. 말하자면 최저생계비가 시민적 재생산을 위한 비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민 그 자체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인종차별이 대표적이죠.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의 경우 우리 아마 시청자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또 사회적으로 보면은 굳이 시민적 재생산까지는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백인 시민과 흑인 시민 사이에 아예 차이가 있다는 뿌리 깊은 인종차별도 있죠. 이런 시민권 자체의 차이는 당연히 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시민적 재생산비 차이로 인해 인종적, 민족적 임금 차이를 만듭니다. 자, 4번째, 인구 재생산입니다. 출산, 양육, 돌봄 같은 기능을 가족 내에서 또는
사회적으로 잘 이뤄내야 세대가 끊기지 않고 노동 능력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존과 생식은 동물의 가장 원초적인 역할이기도 하죠. 육체적 재생산과 함께 가장 동물적인 코어에 있는 게 바로 이 인구의 재생산입니다. 임금은 노동자가 출산, 양육, 돌봄 등을 할 수 있는 비용을 당연히 포함해야겠죠. 그래서 임금은 가족 부양비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인구 재생산에 필요한 기능들이 전통적으로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이 가족 내에서 그 역할을 누가 맡아? 여성이 맡기 때문입니다. 자, 이 그래프도 보시다시피 남성과 여성이 자녀 양육과 가사 분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차이가 큰데요. 그런데 가사는 대부분이 상품 경제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 보수가 있는 것도 아니죠. 여성의 사회 참여가 제한되어 있고 무급 가사 일에 전념하도록 사회적 억압이 작용하면 여성의 가족 내 희생에 비례해서 임금에 포함되는 인구 재생산비도 감소합니다.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경우에도 여성의 임금에 너는 이런 재생산비를 포함하지 않고 반찬값 정도 벌러 온 거 아니냐? 라는 식의 차별이 존재할 경우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임금에 비해서 한참 낮아집니다. 여성, 남성 간의 임금 차별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역할은 임금의 하한선이라 할 노동력 재생산비를 제대로 챙기는 겁니다. 이게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이고 역할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실패할 경우 또는 이 부분을 챙기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도시 생활에 필요한 비싼 주거비를 주던 아니면 도시 노동자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라고 노동조합이 당연히 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이런 주거비를 못 받아내면 슬럼가가 커지고 도시 빈민이 증가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어떨까요? 노동조합은 교육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학비 문제, 공교육 문제, 기술교육 등 다양하게 이런 것들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노동조합이 잘 요구하지 못하면 교육비가 있는 부자만 고숙련, 고임금 일자리를 차지하게 되겠죠. 일종의 세습 일자리가 되는 겁니다. 다른 한편 다수 노동자는 반복해서 미숙련 상태로 남겠죠. 이 그래프는 전대의 교육 수준이 후대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건데요.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한국에서 노동조합이 이런 역할들을 잘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할 겁니다. 자, 세 번째. 시민적 재생산은 특히 노동조합의 사회적인 영향력과도 관계가 깊은데요. 노동조합은 다수 노동자가 평균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평등을 기치로 싸워야 합니다. 이걸 못하면 생활 수준의 평균은 변하지 않더라도 인종적, 세대적, 지역적 격차가 매우 커질 수 있어요.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시민권의 균질성을 높이는 게 노동조합의 전통적인 사회적 역할이었죠. 반대로 이런 전통적 사회적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여러 가지 방식의 임금 격차가 시민권의 격차와 함께 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의 재생산 문제인데 좀 더 범위를 좁히면 가족의 재생산과 관련해서 노동조합의 역할. 항상 전통적으로 노동조합이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쓴 건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에 따라서 남성 노동자의 가족임금을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의 근거로 많이 사용하기도 했죠. 나이가 들면 부양할 가족이 많아지고 비용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임금을 올려라 라고 하는 게 뭐죠? 호봉제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동조합의 역할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하나는 여성의 부당한 차별에 맞서 싸우는데 노동조합이 소극적이라는 점입니다. 여성이 사회적 활동을 공평하게 할 수 있어야 내가 공평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공평하게 하라. 라고 하면서 출산, 육아, 돌봄에 필요한 사회적인 어떤 역할 또한 그런 서비스를 시장에서 구매하기 위한 비용을 적절하게 지불하라고 요구해야 할 텐데 전업주부와 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내지는 또한 그런 관성이 한국의 노동조합에 꽤 오랫동안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결국 노동자 전체의 손해죠. 간단하죠. 이유는 자본 입장에서는 여성의 무급 가사일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또한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출했을 때도 여성의 노동을 평가절하해서 더 많이 착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자, 노동조합이 육체적, 정신적, 시민적, 인구적 재생산을 위해 제 역할을 잘하면 노동자 사이의 격차도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재생산에 필요한 비용을 개인적 부담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더 부담하도록 만들기 때문인데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높을수록 사회적인 불평등이 작아지는 것들이 굉장히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이건 세계 사회학자들도 경제학자들도 어느 정도 대체로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재생산비 관련해서 한번 다시 떠올려서 보면 주거의 경우 노동조합이 강하면 지역 균형 개발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개발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라 라고 요구합니다. 또한 대도시로 인구가 몰리는 것을 경제하고 도시에서도 공공주택을 늘리고 주택 문제를 해결하라고 더 잘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육의 경우도 공적 책임을 당연히 요구하게 되겠죠. 노동자 모두가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인종적 차별이나 성적 차별도 당연히 줍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의 단체 협약에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은 인종적으로, 성별적으로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 능력의 재생산은 사실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이거를 개인적 책임으로 떠넘기려는 속성이 매우 강합니다. 노동조합은 재생산비의 사회적 역할을,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죠. 자, 노동조합이 여기서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잠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노동조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별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기업별 노동조합은 기업이 선호하는 노동 능력의 재생산에 개인적 책임과 친화적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의 역할이 단체 협약을 체결한 딱 사업장 안에서, 기업 안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앞서서 쭉 말씀드린 노동조합의 역할은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 같은 전국적 산업적인 수준의 단체 협약, 임금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조직을 말합니다. 이 점이 한국의 노동조합 운동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는 건데요. 한국의 노동조합 체계는 오랫동안 기업별 체계였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이 체결하는 협약은 기업 내부에서만, 그것도 정규직에 한해서만 유효했죠. 그 결과 자본과 노동 양쪽 모두에서 사실 실패하는 결과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참 재미난 일인데 노동조합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노동능력 재생산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자본조차도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능력의 재생산비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생산력이 발전하고 있음에도 급증을 하면서 아예 노동능력의 공급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뭐죠?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바로 인구 감소입니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게 극단적 현상이죠. 또 다른 현상 중에 하나는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격차 확대입니다. 그런데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격차 확대는 노동능력의 재생산에 실패하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6강에서 살펴봤듯이 한편에서는 일자리 지대가 또 한편에서는 임금 덤핑이 증가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한번 이 그림 보실까요? 한국의 임금 격차를 제가 보기 좋게 한번 표현해 본 겁니다. 맨 위부터 맨 아래까지. 어마어마합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봐도 임금 격차의 전시장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이유도 서로 납득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격차의 이유도 수준도 사실은 세계적 기준에서 봐도 한참 멀어져 있는데요. 자, 마르크스는 이런 상황을
투쟁하는 두 계급의 공멸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본가는 노동능력 재생산에 실패해서 망하고 노동자는 스스로 정의를 상실하고 부당한 격차를 키우면서 각자 도생의 삶을 살아가다 망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강좌의 끝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자, 그 전까지는 조금 더 우리 자본론의 이야기들을 한번 해 나갈까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